아까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길 제안됩니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받으셨죠? 예. 세 번째 통화가 왔는데 대통령의 통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받질 않았다고 합니다. 곽정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지되었습니다. 성시현 부의장. 예. 유혈 사태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통화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했지만 지금 사실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사실 그 150명을 끌어내라 그리고 뭐 진압해라 이런 내용들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 현장에 가서 봤던 이 사령관들이나 현장을 봤던 사람들은 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당직자, 보좌진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국회에 내리기 전까지는 뭔가 대테러 작전 아니면 북한과 관련된 작전 이런 것들로 이겠지라고 하고 왔는데 민간인들이 다 깔려 있는 걸 보고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사령관 중에 한 명은 뭐 총을 뒤로 매라 최대한 뭐 실탄은 가져가지 마라 민간인에게는 절대로 무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과연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그런 거에 이제 규칙가 주목되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뭔가 유혈 사태와 관련된 그걸 어떻게든 제압해라, 진압해라, 어떻게든 민간인 상관없이 진압하라는 목소리를 냈다면은 아마도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뭐 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수괴로서의 혐의가 너무 확실하다. 지금 뭐 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12월 3일에 이 내란 사태로 예. 인해서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현행범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국방위에서 나온 그 여러 장성들의 이야기는 그 현행범의 이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해주고 보완해주는 내용들이 나왔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말씀하시는 동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했죠. 새로 원내대표를 뽑는데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2파전입니다.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 등록을 했습니다. 2파전으로 진행이 될 거다. 요 얘기는요. 잠시 뒤에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해보고요. 이준우 의원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그리고 앞서서 이제 특전사령관 얘기인데 두 번 통화를 했고 무슨 유혈 사태 관련된 내용이다. 뭐 구체적인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유혈 사태를 막았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통령의 전화가 혹시 상황 파악을 직접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고체가 여러 다 거치다 보면 그 중간에 보고가 압축되거나 또 늘어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현장에서 바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긴박한 상황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너무 단정적으로 유혈 사태를 예정해둔 가정한 어떤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화 통화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단정한 것은 좀 대단히 너무 앞서가는 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국방위에 자리를 한 그러니까 사령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부대의 수장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있다 그러네요. 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아주 정말 기원하기도 주요 지휘관들이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이번에 비상계엄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번 비상계엄은 저희도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도 참 발생돼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죠? 지금 되돌아보면 명령을 수령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긴 합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계엄군에 참여한 장병들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국방위 전체 회의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금에 참여한 장병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놀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일단 내란죄입니다. 지금요. 이 상황이요. 계엄 동안 내란죄로 지금 규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전 수사와 처벌 이런 게 쭉 이어질 겁니다. 우선 지휘관들에 대한 향후 처벌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정점입니다. 정점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굉장히 중한형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이제 모의에 참여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이걸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봐서 이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지휘관에 대해서 만약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두 번째 유형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 다만 이게 지금 계엄에 참여한 부분과 내란이 이제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실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행위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소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이 부분이 또 이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일단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속에 어떤 설명 들었죠. 박범계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전사령관의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뭔가 브리핑 중에 나온 내용이 좀 속보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일단. 자, 우리 김성수 변호사. 아까 이제 지휘관급 얘기했었는데 계엄군으로 단순히 참여한 장병들, 사병들, 장병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장병들이 이제 내란죄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 번째 유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엄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이분이 내란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를 이제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 지금 현재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국회의 기능을 이렇게 마비시킨다거나 예.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부하들이 알고 있었느냐도 또 이제 별도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